최근 미국에서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이 다리 교각을 들이받아 2.6km에 달하는 초대형 교량이 완전히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를 낸 선박은 2014년 현대중공업에서 건조되어 2015년 싱가포르로 이동한 후 덴마크의 다국적 해운사 머스크에 의해 운영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70년대에 건설된 볼티모어 교량의 당시 건설 비용은 약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0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50년이 지난 현재 평균적인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교량 재건 비용은 약 1조 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미국에서 손꼽히는 대형 항구인 볼티모어 항구가 완전히 폐쇄되면서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언론은 배상 책임 조사가 약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과거 유사한 사례를 참고할 때 법적 분쟁이 길어지면 완전한 배상 책임을 가리는데 3년에서 5년까지 걸릴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고 직전 선박이 보낸 조난 신호에 따르면 동력 개통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언급되었는데 이로 인해 동력 개통과 관련된 책임은 선박 제조사인 현대중공업에 돌아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조선업의 명성이 손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로 인해 오히려 한국조선산업이 더 큰 기회를 맞이하고 중국조선업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조선소에서 근무 중인 레섬이라고 합니다. 저는 네팔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요. 지금은 한국에서 살면서 일까지 하고 있어요. 제가 한국어를 이렇게까지 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으로 오기 전 네팔에서 매일 밤 눈 감을 때까지 한국어를 공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한국어를 공부하기 위해 고향인 신드팔촉을 떠나 카트만두로 갔었어요. 세종학당에서 한국에서 온 선생님에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성함은 김미자였어요. 미자 선생님은 우리에게 한없이 친절했습니다. 3년 전에 연이은 폭우와 산사태로 40명 이상의 이웃이 실종되거나 사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5년 대지진을 겪고 마을 전체가 제대로 복구되지 않았을 때 또다시 자연재해를 겪게 된 거였어요. 지진이 언제 또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마을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지진으로 무너진 집들이 방치되어 있기도 했어요. 그때 한국지구촌공생회에서 산간에 위치해 있거나 가구 수가 적어 지원해서 소외된 마을을 대상으로 응급약품, 생필품, 침구, 천막 텐트 등을 제공해 주기도 했는데요. 미자 선생님도 직접 버스 타고 저희 마을까지 와서 망가진 집을 고치는 일에 두 팔 꺾고 나서 주었습니다. 신드팔촉 사람들은 전부 임시 집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미자 선생님은 카트만두 학당에 다니는 신드팔촉 학생들의 집을 일일이 방문해서 선물도 주셨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세종학당에서 미자 선생님이 알려준 한국 역사 때문에 한국이 참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되었어요. 전쟁 이후에 극한의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그를 발판 삼아 엄청나게 성장한 나라더라고요. 저와 함께 수업 듣던 학생이 총 170명 정도였는데 모두가 한국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어를 이렇게까지 열심히 배웠던 이유는 한국에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인들의 기술을 배우기 위함이었죠. 미자 선생님의 따뜻하고 친절한 면 덕분에 한국어도 빠르게 배울 수 있었고 실력이 일취월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2년이 지나고 드디어 한국에 갈 날이 오게 되었어요. 이미 한국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사촌 형인 퍼원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일자리가 생겼는데 당장 올 수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와서 함께 일하자고요. 신이 나서 식구들에게 얘기하고 얼른 한국으로 떠날 채비를 했는데요. 어쩐 일인지 사촌 형은 다급하게 한국이 아니라 중국 공항으로 넘어오라고 했습니다. 한국에 가기 전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더라고요.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는 잘 모르지만 한국 옆이라고 해서 비슷한 사상을 가졌을 줄 알았습니다. 중국에 도착하기 전까지는요. 공항에 미리 마중 나와 있는 사촌 형을 만났는데 형과 반가움도 잠시, 형이 제게 해주는 말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지금 식구들을 전부 속이고 한국이 아닌 중국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직접 일해보니까 한국보다 중국이 낫더라. 월급도 중국이 훨씬 많이 준다니까? 우린 우물 안에 개구리였던 거지. 너도 중국에서 지내다 보면 왜 아시아에서 중국이 제일 큰지 바로 알 거야. 솔직히 월급을 많이 준다는 말에 혹했습니다. 저에겐 무엇보다 돈이 필요했거든요. 식구들을 안전한 보금자리에서 지낼 수 있게 해주어야 했으니까요. 잠깐의 망설임도 없이 사촌 형을 따라 형이 근무한다는 중국 조선소로 향했습니다. 유라인 조선소라고 하더군요. 이력서를 꺼내려고 했는데 팀장이라는 사람은 그런 형식적인 절차는 필요 없고 일손이 부족하니까 바로 일 시작하자고. 당황스러웠어요. 조선소가 작은 크기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쉽게 아무나 일할 수 있는 곳일 줄 몰랐거든요. 그래도 복지는 좋았어요. 기숙사에서 지낼 수 있고 식당이 따로 있어서 밥도 저렴하게 먹을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러면 따로 드는 돈이 없어서 식구들에게 월급의 90% 이상을 보내줄 수 있겠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사촌 형과 함께 일하니까 언어 때문에 그리 크게 힘들지도 않았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사촌 형이 다른 조선소로 발령받아 간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냐고 묻자 본인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위에서 보내주는 곳으로 그냥 가야 한다면서요. 사촌 형 말로는 일하는 사람들 모두가 착하고 친절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새로 바뀐 사수는 중국인이었는데요. 당연히 일을 배운 지 일주일이면 아직 서툰 게 당연하지 않나요? 혹시 실수했다가 큰 사고가 될 수도 있으니 미리 물어보려고 한 건데 일에 관해 질문하면 짜증을 내거나 본인 일이 바쁘다고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그 부분은 자기도 모르니까 다른 상사에게 물어보라며 일을 떠밀기도 했어요. 아무도 일을 알려주지 않고 시키기만 하니까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쉬운 일을 시키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루는 용접하라고 등 떠미는 바람에 배우지도 않은 용접을 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다칠 수밖에 없었죠. 새끼손가락을 잘리는 사고가 난 거예요. 피가 철철 흐르면서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응급차를 불러달라고 했더니 전화기를 건네주면서 저더러 신고하라더라고요. 정신을 붙잡고 겨우 전화해서 병원에 갈 수 있었는데 골든타임을 놓쳐서 봉합수술은 받을 수 없다더군요. 절망적이었습니다. 더 절망적인 건 병원비였어요. 중국 병원비는 감당하기 힘들 만큼 액수가 크더라고요. 실제로 중국 여행 중 사고나 질병으로 입원하면 병원비로 집 한 채를 날리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병원은 특이하게도 입원비를 선불로 받는데요. 수천만 원을 먼저 입금하라고 한 후 며칠 뒤 또다시 예치금을 입금하라고 강요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병원비를 썼는지 잘 알려주지도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본국에서 응급이송팀이 가도 환자를 쉽게 퇴원시켜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갖은 이유를 대면서 환자 이송에 협조해 주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현지 병원에 오래 머물게 할수록 돈이 되기 때문이라네요. 이처럼 중국에서 사고나 질병으로 입원하게 되면 아주 황당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병원비가 100만 원 가까이 나왔는데 어떤 치료 때문에 이러한 비용이 나왔는지 알려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다쳤지만 회사에서는 나 몰라라 하기만 했습니다. 제 부주의로 다친 사고라서 회사 측에서 배상할 의무가 없다더군요. 이때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정말로 저 혼자 해결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다들 입을 맞춘 건지 똑같은 대답만 해주었거든요. 결국 저는 중국에서 일을 시작한 지 고작 일주일 만에 손가락을 잃게 되었습니다. 손가락에 붕대를 감고 며칠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받겠다고 했더니 뭐? 병원? 여기서 일하면 그깟 손가락 잘리는 건 흔한 일이야. 자네가 빠지면 자네 일은 누가 해?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말고 당장 나와서 일해. 이렇게 혼구멍만 났습니다. 사촌 형에게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서 몇 달의 월급을 당겨받아 병원비를 겨우 냈어요. 그렇게 이 회사에 발을 묶이게 되었죠. 중국에서 일할 때는 한 달에 1,800위안 정도 받았는데요. 하나로 약 34만 원이더라고요. 이 당시에는 이 정도로 받는 거면 잘 버는 수준이라고 해서 고지고대로 믿었는데 입사한 지 한 달 된 한국에서 온 노동자가 월급을 받고는 버럭 화를 내더군요. 월급이 너무 적다면서요. 중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에서 온 노동자에게 화내면서 중국에서는 적은 돈이 아니니 주는 대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자기 말을 들어줄 생각이 없어 보이자 한국에서 온 노동자는 조선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솔직히 그 노동자의 막무가내 행동이 썩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대체 왜 저렇게 독단적으로 행동하고 튀려고 안간힘을 쓰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러면 본인만 손해일 텐데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에 그 노동자는 조선소에서 잘리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중국인 사장은 다른 근로자들에게 한국에서 온 인간들은 어딜 가든 문제라니까. 이래서 한국에서 일하다 온 놈들은 안 쓰려고 했던 건데. 에이, 괜히 돈이랑 시간만 날렸어. 너희들도 똑똑히 봐. 그리고 저런 놈들을 도왔다간 같이 쫓겨날 테니까 알아서 잘 처신하고. 이렇게 협박하는 말까지 날렸습니다. 네팔에 있는 식구들을 생각하면서 저렇게 비참한 취급은 받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노동자가 외치는 말에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은 한 달에 200만 원 이상 받는다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다니는 조선소에서 중국인이 아닌 근로자들은 최저 시급도 못 받는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인종차별이었죠. 그리고 한국의 엄청난 월급 제도에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한국어로 얘기한 탓에 저만 알아들은 듯했습니다. 기숙사로 돌아가서 함께 방을 쓰는 동기에게 한국에서 온 노동자에게 들은 말을 전했어요. 그러자 그 동기는 한국에 간다고 우리 같은 사람들을 취직시켜 주겠어? 그리고 너는 여기에 발이 묶였으니 그냥 노예라고 생각하고 일이나 해. 그리고 한국인들은 중국인들보다 인종차별 심하다고 들었어. 그리고 그놈 말을 진짜라고 믿지 마. 관상이 거짓말 잘하게 생겼더라.
이렇게 그 뒤로도 한참을 한국 욕만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노동자 말이 사실이라면 중국에서 겪었던 고난과 아픔, 손가락이 잘리는 고통까지 참으며 일한 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전부 돈 때문에 그랬던 건데 사촌 형에게 속은 건 아닌가 싶어 마음이 불안해지더군요.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아서 사장을 찾아가 묻자 그딴 놈 말에 휘둘린 거야? 너도 그놈이랑 한패였어? 괜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마음 흔들리게 하지 말고 너도 섞어줘. 여기 일하고 싶은 사람 줄을 섰으니까. 아, 너 우리한테 빚 갚아야 하니까 바로 그만 못 두지? 그날 사촌 형에게 연락했는데 여전히 연락이 닿질 않았어요.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한국에서 온 노동자의 말을 믿고 6달 뒤 한국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저에게 없었거든요. 한국 공항에 내리자마자 눈이 어지러웠습니다. 중국과 비슷하게 사람이 많고 어쩌면 중국보다 더 정신없는 모습처럼 보였어요. 어찌저찌 택시에 올라타긴 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한국인 택시 기사는 백미러로 저를 힐끔대다가 뒤를 돌아서 어디로 가냐고 물었습니다. 당황해서 모르겠다고 했더니 한국에 놀러 왔냐고 아니꼽게 묻더군요. 이때부터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로 일자리를 구하러 왔다고 겨우 대답했더니 택시 기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한국어를 왜 이렇게 잘하냐고 칭찬하기에 어안이 벙벙했죠. 택시기사는 제가 어색하지 않게 질문을 많이 해주었는데 정말로 점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렇게 제 이야기를 늘어놓자 중국 욕을 하시면서 처음 보는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타국에서 힘들었는데 어쩐지 힘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택시기사가 본인 친구 중에 조선소에 근무하는 친구가 있다면서 잠시 기다리라더군요. 누군가와 통화하더니 갑자기 저더러 인사하라는 거예요. 당황스러웠는데 너무도 친근하게 괜찮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는 식구들 걱정하지 말라는 응원까지 해주셨습니다. 택시 기사는 기차역으로 가는 빠르고 저렴한 방법을 알려주고는 혹시 모르면 자신에게 다시 전화하라며 전화번호까지 적어주었어요. 개인정보를 신원 불확실한 저에게 넘겨주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물론 한국에는 표지판이 잘 설치되어 있어서 택시 기사에게 전화할 일은 없더라고요. 그래도 기차역에 도착해서 고맙다는 연락은 남겼습니다. 덕분에 무사히 잘 도착할 수 있었다고요. 기차를 타고 부산에서 내린 후 시외버스로 갈아타 경상남도 통영에 도착했습니다. 택시기사 친구분이 일하고 있다는 성동 조선소로 찾아가 친구분을 만났는데 끼리끼리라고 할까요? 더 친절하고 호탕하신 분이 오셔서 긴장이 확 풀리더라고요. 분명 중국인 동기가 한국인들은 저들끼리만 똘똘 뭉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인종차별한다고 했는데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택시 기사 친구분인 김광배 씨를 따라 조선소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다들 반겨주었거든요. 아무래도 네팔에서 왔다고 하면 무시하거나 깔보기도 하는데 한국에서는 전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한국인 팀장님도 일을 알려줄 때 세세하게 매뉴얼대로 알려주었고 혹시 잊어버려서 다시 물어봐도 중국인들과 다르게 짜증내지 않고 알려주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월급도 듣던 대로 200만 원이 넘었었는데 꿈인 줄 알았다니까요. 한 달에 이 정도 벌면 네팔에 있는 식구들에게 보내주고도 풍족하게 남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다 올 2월 중국 광저우로 향하던 5,000톤급 바지선이 리신사 대교를 지나던 중 다리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충격으로 다리 중간 부분이 무너지면서 부서진 콘크리트가 선박 위로 우수수 떨어졌다더라고요. 또 당시 교량을 지나던 버스 한 대와 차량 4대 그리고 오토바이 한 대가 추락하는 엄청난 큰 사고였습니다. 이 중 2대는 물에 빠지고 3대는 화물선 위로 떨어졌다더군요. 말로만 들어도 위험천만한데 이 사고로 5명이 사망했고 3명이 부상당했으며 다리 위에 있던 수도관이 터져 물이 쏟아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선장을 체포했고 화물선 고장으로 인해 운항에 문제가 있었는지 선장의 조종 실수인지 사고 원인을 구체적으로 조사했다고 했는데요. 조사 결과 선원의 조작 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 겁니다. 참 황당하고도 가슴 아픈 사고였죠. 선박을 운전하는 사람이 안전에 이리도 무책임할 수가 있나요? 심지어 사고 난 선박은 이번 사고 전에도 좁은 수로를 지날 때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아 안전 운항 관련 규정 위반으로 600만 원 벌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역시 중국이 중국했네. 고작 5명밖에 안 죽었다고? 중국인은 이 세상에서 더 사라져야 해. 그래도 중국이 아닌 나라에서 난 사고가 아니라 그나마 다행이다. 이게 바로 자업자득이지. 이렇게 전 세계에서 중국인을 비난하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한국의 조선 기술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얼마 못 가서 한국 조선 기술력이 비판받게 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6일 미국 동부 메릴랜드주의 대형 컨테이너 선박이 볼티모어 항구 입구에 있는 다리에 충돌하며 교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선박 충돌 사고로 교량이 붕괴되기 직전
조난 신고에 따라 교량 교통이 즉시 통제되었고 바로 대피 조치가 이뤄져 다행히 대형 참사로 이어지지 않았는데요. 대형 선박이 교각에 부딪히며 생긴 사고로 인해 다리 위에서 작업 중이었던 인부 8명이 추락했고 이 중 6명이 실종되었습니다. 문제는 사고 원인이었어요. 사건 초반에 동력 통제 불능 사실이 알려지면서 선박 자체 기계적 결함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선박 제조사였던 한국의 현대중공업 기술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죠. 특히나 중국에서 이번 사고에 관해 관심이 컸는데요. 한국조선 기술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은 중국에서 비롯되었더라고요. 한국조선소의 타격이 클 사건으로 저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야 안정적인 직장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위기에 빠지게 생겼으니까요. 식구들의 희망인 제가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실망할 식구들의 표정이 눈에 훤했습니다. 다들 앞날을 걱정하며 제 몫이었던 짐이 동생들에게 넘어가겠죠. 그런 건 원치 않았어요. 그리고 중국인들이 하는 말이라 믿지도 않았습니다. 중국에 있는 동안 깨달았거든요. 이들은 거짓말로 남을 깎아내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란 사실을요. 하지만 중국에서 먼저 기사를 터뜨리는 바람에 전 세계인은 한국을 욕하기 바빴습니다. 물론 이런 여론도 얼마 지나지 않아 180도 꺾이게 되었지만요. 현대중공업 측에선 미국에서 일어난 사고 직후 달리오 선박에 대한 보증 기간이 만료되어 있었습니다. 선박 선주 측에서 우리 현대중공업에 수리를 맡기지 않았어요. 라고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선박 동력 개통 보증 기간은 1년이고 추가 비용을 지불하기만 하면 연장할 수 있지만 달리오 선주는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고로 보증 기간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관리와 책임은 선주나 해운사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번 사고 선박인 달리오는 유지 보수에 드는 비용을 아끼려고 2020년부터 중국 유라인 조선소에서 수리와 점검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중국에서 제가 근무했던 조선소였어요. 인종차별로 직원들 월급도 다르게 주는 회사였는데 이렇게 큰 사고까지 쳤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결론은 한국에서 선박을 제조한 사실은 맞지만 중요한 유지와 보수는 중국 조선소에서 맡았다는 거였어요. 달리오 선박의 선주가 한국과 계약이 끝나자마자 중국과 계약한 건 한국과 중국의 비용 차이가 심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아닌 중국에서 점검과 수리를 맡게 되면 수억 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달리오 선박은 오염된 연료를 사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었습니다. 각종 산업용 폐오일을 연료로 쓴 겁니다. 중국은 본인들의 잘못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한국의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조선소가 망하길 바라는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2024년 한국 조선 업계가 중국을 따돌리고 3개월 만에 수주량 1위를 등극했거든요. 영국의 조선 해운 시황 분석기관인 클락스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달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249만 CGT로 1년 전 대비 44%가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중 154만 CGT를 수주해 1위를 차지했다고 하더군요. 중국은 82만 CGT로 2위에 자리했고 척수로는 한국과 중국이 각각 18척, 34척을 수주했습니다. 한국 조선 기술력의 놀라운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대우조선해양과 포스코가 합작해 10여 년 공을 들여 고망간강 탱크 제작을 세계 처음으로 성공하기도 했어요. 특수한 유형의 강철인 고망간강을 사용하여 세계 최초로 액화천연가스 연료 탱크를 만든 거죠. 고망간강은 망간이 높은 비율로 함유되어 있는 강철로 망간의 함량은 보통 12% 이상입니다. 이러한 강철은 탁월한 내충격성과 경도를 가지고 있으며 저온에서도 깨지거나 취약해지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고망간강은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 사용되는 장비나 구조물에 적합한데 이는 그 우수한 내마모성과 인장 강도 덕분입니다. 예를 들어 광산, 선박, 중장비, 군사 및 방위 산업에서 중요한 구성 요소로 사용됩니다. 고망간강 연료탱크는 영하 섭씨 163도 극저온의 액화천연가스를 견디는 성능도 우수하고 비용은 기존보다 30%나 저렴하다고 합니다. 특히 심각한 환경 문제로 인해 세계 선박 시장은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아마도 2030년에는 지금보다 5배 이상 시장 규모가 늘 전망이라네요. 포스코는 이에 따라 점차 고망간강의 생산량을 늘려 지금보다 저렴하게 한국 조선업계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또 고망간강 연료탱크 제작 기술도 다른 조선업체와도 공유할 예정이라 한국 조선업계의 경쟁력을 더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로 보이고 있어요. 아마 그때 한국에서 온 노동자가 중국 조선소로 오지 않았다면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중국에서 계속 일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네팔에서 겪은 한국과 한국인의 모습이 참된 모습이었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계속 지냈을 걸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손가락만 잃으면 다행이지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잖아요. 중국인들이 한국을 비하하고 모욕한다고 한들 전 세계는 중국보다 한국에 손을 들어주고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저도 한국조선소에서 근무하면서 한국 선박 시장이 전 세계에서 1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고향 사람들의 은인이기도 한 한국인들에게 무한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한국은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는 반면 여러 문제를 야기해온 중국은 오히려 이번 사고 원인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다음 소식에 긍정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되니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